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사연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한 번은 콩가루 같은 우리 집안 이야기를 꼭 한 번은 제보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설마 제가 이렇게 빨리 사연을 제보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네요.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겠다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저희 가족이 아니라 예비 시댁 때문일 거라고는 더욱 상상도 못했죠. 제 직업 특성상 세상에 있는 못된 사람이란 못된 사람은 다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정작 제일 가까운 곳에 못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사연을 쓰는 지금 다시 한번 드네요. 세상의 모든 나쁜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는 직업. 남에겐 넋두리를 하기보단 남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저희 직업은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검사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를 위해서 늘 용기를 내는 검사 조미진. 앞으로도 원활한 법조 삼류인으로서 생활을 위해 사연에서는 부득이하게 가명을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있기 전까지 저에게도 참 많은 사연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검사가 되기로 한 가장 큰 이유이자 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악행을 일삼았던 제 인생의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법조계라고 하면 다들 여유 있는 집안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90%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선 로스쿨에 들어가고 떨어질 수 있는 시험에 여유롭게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의 여유를 가지고 덤벼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저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부모님, 그중에서도 아버지는 제가 검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던 가장 큰 이유이자 검사 임용 전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의 사연으로도 이미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걸요.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차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묻기도 미안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있어요. 저희 가족과 아버지도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너는 내 핏줄이다. 너는 내 자식이야. 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몸속에 주사기를 박아 넣어서 아버지의 피를 몽땅 뽑아내버리고 싶다는 상상을 했을 정도였죠.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증오했던 이유가 뭐였냐고요? 그건 아버지의 더러운 손버릇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폭력이 굉장히 일상적이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지금에서야 뭐 체벌 금지니 이런 법들이 생겨나면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애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저는 툭하면 손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줄비한 어린 시절을 살았거든요. 그게 참 싫었고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폭력이 매일같이 이어져도 누구 하나 이걸 폭력이라고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엄마와 저에게 툭하면 손을 올리고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어느 순간 순응하며 사는 엄마의 모습이 마냥 답답하고 싫게만 느껴졌죠. 저희 아버지는 다이얼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한때 그 공장이 호황을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원래 그릇이 넓은 사람이었다면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넓은 그릇이 한참은 유지됐을 텐데 아버지의 댐댐이와 그릇은 죄다 돈이 만들어준 거였죠. IMF를 직격타로 맞으면서 공장은 순식간에 문을 닫게 됐고 어머니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따뜻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건 과거의 영광만 떠올리면서
당시에 저를 임신하고 있던 어머니에게도 손찌검을 시작했던 아버지와 어떻게든 저만을 살려보고자 만삭의 몸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던 모성애만 남은 어머니뿐이었죠.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건 IMF 때문인데 뒷일 생각 안 하고 여기저기 펑펑 돈을 뿌렸던 아버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인데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저 때문에 우리 집이 한순간에 내리막길에 접어든 것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저에게도 가만히 밥을 먹다가 밥그릇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 그 소란에 제가 미동도 안 하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으면 기어이 숟가락을 뺏어서 집어 던지거나 제 작은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밀어버리는 폭력을 서스럼 없이 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저희 엄마에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작은 애가 맞고 있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차라리 애 손 잡고 멀리 도망이라도 치지 그랬냐고요. 그런데 저 그렇게 크면서도 저희 어머니 한 번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저를 키워주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변변찮은 친정집에 저를 데리고 갈 수도 없을 노릇이었고 조그만 동네에서 도망쳐봤자 손바닥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지금에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옆집으로 도망을 가봤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면서 얼른 집에 돌아가 보라고 등을 떠밀어주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여튼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저는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작은 동네고 크지 않은 규모의 학교이긴 했지만 남들 다 다니는 학원, 남들 다 아는 과외 한 번을 안 다니고도 전교 1등을 턱턱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점점 머리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아버지에게 맞서는 날들이 많아졌죠. 저 로스쿨 들어갈 거예요. 검사든 변호사든 될 거예요. 뭐 학비 대달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요즘은 국가 장학금이라고 해서 집에 돈이 없다고 하면 나라에서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하면 갚으라고 학비도 빌려준다고 하니까. 입학할 때는 그렇게 학비 빌리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벌면 충분히 손 안 벌리고도 졸업할 수 있어요. 제 성적이면 기숙사도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요. 선생님도 제 성적이면 원하는 곳으로 충분히 골라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고 독립하겠다고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제 장래희망이 바뀌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판검사가 되어야겠다. 판검사가 돼서 우리 집에 있는 저 사람부터 제일 먼저 감옥에 넣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동기부여가 있었던 유년 시절이었죠.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왔으니 부모님한테 떠밀려 억지로 목표 없이 신념 없이 공부를 해온 애들이 저를 이길 수 있었겠냐고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나 의대 입학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그렇듯이 저 역시도 수시 원서를 쓰기 위해 부모님께 통보에 가까운 학교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 집에 남아있는 신라 같은 희망까지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밥벌이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너스라도 받았던 모양이었죠.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기분이면 대학 이야기를 꺼내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아온 건 그동안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이 정도까지 해내느라 고생했다는 격려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반주로 훌쩍거리고 있던 아버지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고 있던 술잔을 집어던지고 습관처럼 제 머리를 손바닥으로 후려쳤죠. 퍽 하는 소리에 거실 바닥을 닦고 있던 어머니가 놀라서 한달음에 부엌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얼큰하게 술에 취한 아버지를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뭐? 로슬쿨? 네가 판검사가 된다고? 왜? 네가 변호사가 되면 뭐 세상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여태까지 너 키우면서 들인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너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 네 성적이면 충분히 의대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네가 변호사 나불랭이 되겠다고 로스쿨 들어가겠다고 한다며 뱃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걸 낳아서 고등학교까지 보내놨으면 의사 돼서 집안을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시집 가버리면 그만인 줄 아냐? 이래서 기집애 낳아서 길러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럴 거면 다 때려치우고 공장이나 들어가서 돈이나 벌어. 세상은 못 바꿔도 아버지 하나는 깜빵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학이고 나발이고 갈 생각이라고는 짓불도 없었는데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갈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나랑 엄마가 가만히 맞고만 있으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아버지 주먹질 평생 견디면서 살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간인지 내가 알려주려고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대들고 그 모습에 눈이 완전히 돌아간 아버지가 식탁을 엎고 일어나며 다시 손을 들어올리자 어머니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평생 제 앞을 막아서고 저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구 날뛰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저에게 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를 놔두고 비겁하게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잠그고 울었습니다. 너무 분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을 참고 살아주는 어머니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둘 다 내 소나기에서 도망갈 생각만 해봐. 내가 니네 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볼을 지르든 찢어 죽이든 찾아내서 없애버릴 거니까. 감히 날 두고 이 집에서 도망칠 생각을 해? 어? 이 건방진 것들아. 내가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그 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저랑 어머니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아버지도 아니고 그런 아버지를 참고 사는 어머니도 아니고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대학을 핑계로 이 집에서 저도 도망칠 궁리라고 있었으니까요. 한바탕 소란이 잦아들고 제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 얼굴에 푸르딩딩한 멍을 달고 있는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멍청한 부모 밑에서 크느라 고생 많지 우리 딸. 엄마가 해줄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 집 생각은 하지 말고 엄마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네 생각만 하고 살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엄마는 여태 잘 살았으니까 어떻게든 잘 살 거니까. 알겠지?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울면서 제 수시 원서에 사인을 해주고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통장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미진이 학비라는 글자가 써 있었고 통장을 열어보니 언제부터 모았는지도 모를 돈들이 들어있었죠. 어머니는 이 돈이면 그래도 누구 손 안 벌리고 학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제 대학 진학은 그렇게 야반도주처럼 이뤄졌어요. 대학 입학식 날 자식을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을 든 부모들이 대학교를 가득 메웠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학교 문턱을 밟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종종 통화를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잘 지내고 있다. 아버지도 많이 나아졌다. 대부분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분명히 어머니의 말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닐 거라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동기들이 쉬엄쉬엄 하자 이번에 합격 못하면 다음 시험이 있지 않냐.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도 저는 제가 빨리 시험에 합격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대학 생활을 이어갔어요. 간절한 마음이 결국 이기는 법일까요? 저는 입학하자마자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녀들을 모두 제치고 수석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변호사 시험 합격과 동시에 검사 자리에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였죠. 검사 임관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눈물을 꾹꾹 눌러 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감싸주지 마라. 나 여기서 법 공부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집에서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 나 엄마 딸이잖아. 엄마 그런 지옥에서 계속 살게 놔둘 수가 없어. 엄마 이제 괜찮아. 나 그런 사람 잡아 넣으려고 검사 된 거야. 제가 검사 인간식이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나니까 서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서로 신고를 받기 싫어서 꺼리는 눈치더라고요. 경찰과 검찰의 관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검사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여기까지 왔냐는 눈치. 그러던 중 이제 막 경찰 공무원으로 초임 보직된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꺼리고 꺼리다 결국 막내에게 제 사건이 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검사님께서 무슨 일로 저희 서로 오셨다고요? 저희 아버지 신고하려고요. 아, 신고자는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가 그동안 경찰에 신고를 몇 번이나 했었는데 신고받고 출동 나온 경찰들이 그렇게 심한 문제가 아니라고 번번이 돌아가는 바람에 저랑 저희 어머니가 1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야 했거든요. 제가 검사가 되고 나니 경찰이 신고하면 좀 다를까 해서 다시 와봤는데요. 경찰서에 대뜸 들어와서 경찰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검사가 됐고 검사가 돼서 다시 신고하러 오겠다는 저를 세상 어떤 경찰이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하겠어요. 다들 더럽게 잘못 걸렸다는 눈치만 주고받으면서 서로 떠넘기기 바빴죠. 그런데 예비 신랑은 달랐어요. 다들 저희 눈치를 보다가 점심이나 먹으러 가야겠다며 하나 둘 자리를 비우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제 이야기를 듣던 예비 신랑이 대뜸 저에게 점심을 먹었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리 검사님이라고 하셔도 경찰서까지 오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앞에 제가 좋아하는 백반집이 있는데 가서 식사나 하실래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려면 배가 든든해야 하잖아요. 가시죠. 제가 살게요. 얼결에 그렇게 예비 신랑을 따라서 허름한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했는데 아무래도 동네 사랑방이었는지 가게에 들어서니 딱 저희 둘 앉을 자리만 남아있을 정도로 가게가 붐비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는데 예비 신랑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오르르 밀려오는 동네 사람들 통해 저는 말을 걸 틈도 없더라니까요. 아유, 김순경,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와? 내가 저번에 파출소에 김순경 만나러 갔는데 없더구만. 밥 먹으러 온겨? 이거 계산하지 말어. 내가 살게. 저번 달에 우리 우사에 강도 든 거, 그거 김순경이 순찰 돌다가 범인 잡은 거라며? 그놈 못 잡았으면 이 동네 다 털릴 뻔했어. 이 사람아, 밥은 사도 내가 사야지. 우리 아버지 치매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집 나가서 저기 옆 동네에 있는 거를 김순경이 찾아다 줬지. 안 그랬으면 나 이유도 모르고 평생 불효할 뻔했어. 우리 아버지 그저께 저기 요양병원으로 모셨어. 그날도 일찍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노인네 어디 돌아다니다가 사고라도 났으면은 우리 집 진짜로 일 치를 뻔했다니까. 할 일 했는데 오늘따라 다들 왜 그러시냐면서 테이블로 달려드는 동네 사람들을 자리에 겨우 다시 앉혀놓은 예비 신랑이 제 앞에 물잔을 내려놓으면서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던 계기가 아마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검사가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삶의 목표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겐 정말 배울 점이 많겠구나. 아직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보지 않았는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대강 이야기를 들어봐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면서 제 뚝배기에 갈빗대 살을 발라서 무심하게 툭 놔주었습니다. 순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몽땅 떠오르면서 눈물이 울컥 차올라서 숟가락을 차마 들 수가 없더라고요. 맞은편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예비 신랑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휴지를 뽑아서 내밀고 식당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이게 벼랑간 무슨 일인가 싶어 저희 테이블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허름한 식당 안에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구구절절 했던 것 같아요. 진작에 엄마 손 붙잡고 도망쳐 나오지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부모님처럼 제 손을 붙들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고 데려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맞은편에 앉아있는 예비 신랑을 포함해서 그 작은 식당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었는데요. 그냥 너무 고마울 뿐이었죠. 어머님도 그렇고 검사님도 그렇고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요. 신고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 그 이후에 적금 금지 명령 선고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검사님은 괜찮으시겠어요? 아시잖아요. 이 바닥 소문이라는 게 워낙 당연히 죗값을 치르는 게 맞지만 검사님이 걱정돼서요. 안 그래도 변변찮은 연출 하나 없이 검사 임용이 됐던 저인데 안 그래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였죠. 아버지를 깜빵에 넣는 거야 지금 제 위치에서 어렵지 않은 일인 것도 알지만 형이라도 살게 되면 가족이 형 집행 중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까봐 저희 어머니도 그게 걱정되어서 여직 제대로 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열 상황을 제쳐두고 아버지를 신고하는 게 옳은 일인 걸 알면서도 저 역시도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르니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예비 신랑이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먼저 제 팔목을 잡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가시죠.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저도 출동은 해야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그래, 김순경 따라가 봐라. 김순경이 저런데 잔머리는 잘 돌아간다 하면서 저를 부추겼고 그렇게 예비 신랑을 따라 경찰차를 타고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쿵거려서 괜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제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이 예비 신랑은 본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다 경찰 출신이에요. 고모부 두 분도 지금 경찰서장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형사셨거든요. 지금은 아파서 내동 누워 계시지만은 옛날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을 정도였으니까요. 하도 잡은 범인이 많아가지고 밖에 다닐 때 얼굴 가리고 다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결국에 퇴직하시고 앙심 품은 범인한테 묻지마 폭행 당하셔서 지금은 어머니도 저도 못 알아보시고 병원에 누워만 계세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그래서 경찰이 돼야겠다 다짐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사람 패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건 막아보자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먹 쓰는 놈들이 야비한 게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제대로 보여주면 돼요. 약한 사람 아니다. 함부로 괴롭힐 사람 아니다. 그것만 보여줘도 앞으로 건드리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익숙한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앞이 저희 집이다. 손가락질하니까 예비 신랑은 그때부터 큰 소리로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워낙 조용한 동네니까 갑자기 울리는 경찰차의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에 무슨 소리인가 하고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인 저희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경찰차에서 제 모습을 보더니 늘 그랬던 것처럼 네가 어떻게 감이라는 표정으로 희번득하게 눈을 뜨고 저에게 달려와 늘 그랬듯이 손을 번쩍 올렸고 예비 신랑은 그 앞을 막아 섰습니다. 경찰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조갑재 씨 맞으시죠?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무슨 가정폭력이야? 넌 집에서 부모한테 교육도 안 받아? 내가 내 자식 교육시킨다는데 무슨 동네 시끄럽게 이 난리야? 야, 너도 이 난리냐? 넌 기어이 네 애비를 깜빵에 쳐 넣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조갑재 씨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가정폭력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뒤에 계시는 어머니 서로 잠깐 동행해서 진술 가능하실까요? 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조용히 쉬쉬하고 넘어가길 원했지.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아버지에게 가정폭력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뒤에서 놀란 표정으로 저와 예비 신랑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던 어머니에게까지 서로 동행해 줄 수 있냐 묻자 저희를 지켜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도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늘 방관자의 입장이었던 사람들이 그래, 저 집이 아무래도 너무하긴 했어. 저 양반은 좀 과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근거리자 아버지도 손사래를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제서야 예비 신랑의 작전이 뭐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검사 임용증을 내밀면서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동법 제3조 1항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 줄 알아?
당신 딸이 검사고 내 말 한마디면 네가 깜빵에 들어가는 것도 내 근처에 알짱거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이야. 있는 죄 없는 죄 다 끌어다가 남은 인생 평생 깜빵에서 썩어볼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빌고 앞으로 평생 우리 얼굴 안 볼래? 얼마나 멍청한지 한번 지켜볼게.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덜덜 떨면서 어머니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빌더라고요. 참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권력 앞에서 쉽게 무릎 꿇을 인간을 뭐가 무섭다고 평생 도만 다니면서 살았을까 하고요. 어머니도 이런저런 생각이 드셨는지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있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과 아버지의 질긴 인연이 예비 신랑의 기지 덕분에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간 말미를 줄 테니까 짐을 빼고 집을 비우라는 말에 이 집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 마냥 꽁지가 빠져라 짐을 싸서 도망가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네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비 신랑 덕분에 검사로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검사 인간식의 이런 선서를 합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고요. 입으로만 따라했던 그 말을 그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연줄도 없이 선배들의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리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정이라면 우선 칼부터 빼들고 보는 진정한 검사로 거듭나게 된 거죠. 덕분에 검사들 사이에서 제 명성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연줄이 있는 검사들이 저에게 먼저 관심을 가질 정도였어요. 다른 검사들은 그래도 앞뒤 눈치 봐가면서 움직이는데 대기업이고 고위 공직자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반대로 옷을 벗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명성만큼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그래도 이제야 제대로 검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고 고마웠습니다.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뿐만은 아니었어요. 제 묵은 사건을 해결해 주었던 경찰은 사건이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고 고마운 마음에 같이 밥을 먹기도 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몇 달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던 파출소, 그러니까 예비 신랑의 동료들은 저를 은근히 불편해하면서도 저희를 합동수사본부라는 귀여운 애칭으로 부르는 이제는 결혼을 약속한 어엿한 예비 부부가 되어 있었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만날 줄 모른다지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결혼을 약속하고 난 이후로 두 집안의 교류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바쁜 저를 대신해서 예비 신랑이 혼자 계신 저희 어머니를 챙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저는 예비 며느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딸, 많이 바쁘니? 밥은 챙겨 먹고 일하고 있는 거지? 어제도 김서방이 여기 TV에 뭐를 설치해주고 갔다. 아휴,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해도 김서방도 그렇고 사부인도 그렇고 자꾸 뭘 그렇게 와서 해주는지. 사부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김서방네 제사라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너도 시간 내서 김서방이랑 사부인이랑 같이 한번 다녀와서 일도 돕고 미리 뵙고 인사도 드리고 해. 저기 시 고모댁이 다들 경찰서장하고 계신다면서 이참에 가서 미리 점수도 따놓고 하면
나중에 김서방한테도 좋지 않겠어? 엄마가 오죽 고마우면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겠어. 자꾸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그렇지. 저기 엄마가 제사상에 올릴 곶감이랑 버섯이랑 함상자 사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 꼭 들고 가고. 알겠지? 결혼도 안 했는데 예비 시댁 제사라니 평소 저 같으면 학을 뗄 소리였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병간호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래도 사람이 나이 먹고 혼자 있으면 자꾸 외롭고 빨리 늙고 안 아플 곳도 아프다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 댁을 꼭 들려서 말동무도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카페를 다녀오시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어머니만 그러시면 다행이게요. 어머니가 벌써부터 김서방 노래를 부르는 예비 신랑은 또 어떡해요. 저야 이제 초임이니 철야며 주말 근무가 일상인데 저 없어도 어머니 식사를 챙긴다든지 집에 뭐 전등 나간 데는 없는지 살핀다든지 주말이면 저희 어머니랑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덕분에 저 혼자만 불효녀가 돼서 전화로 어머니 잔소리를 독박으로 맞아야 했죠. 살갑지 못한 딸이라서 다 커서도 딸 노릇 해드리지 못한 게 많이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그 빈자리를 예비 신랑이 대신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도 기회가 되면 집안 행사를 발벗고 도와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초장부터 제사라니 너무 빡센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가 어머니 말대로 제사에 참여하시는 시 고모님 댁이 죄다 경찰서장이라고 하니 이거 잘만 하면 예비 신랑 점수까지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다 싶어 꼭 참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곧 제사라고 하던데 이번에 영우 씨랑 같이 가서 일 좀 도울까 봐요. 늘 저희 어머니 챙겨주시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저 이번에 집안 행사 안 도우면 저희 어머니한테 제대로 혼나게 생겨서 그래요. 티도 안 나는 일손이겠지만 어머니가 이번 한 번만 좀 껴주세요. 아유, 됐다. 무슨 그런 고급 인력들이 제사까지 신경 쓰려고 그래. 영호도 여태 제사 때는 내가 한 번을 안 불렀었어.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든데 무슨 제사까지 신경 쓰려고. 당연히 어머니 성격상 집안 행사를 돕겠다고 하면 대번에 환영하실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여태 제사에는 아들도 부른 적이 없다면서 거듭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여태 받아먹은 게 있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겠다 싶어서 단호하게 나갔죠. 여태 한 번은 안 도왔냐고 이번엔 꼭 돕겠다고요. 저도 뭐 예비 신랑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 냉큼 같이 가겠다 이야기를 꺼냈던 거였죠.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예비 신랑은 하필이면 그날 또 당직 근무로 제사 참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첫 제사인데 혼자 가는 건 좀 그렇지. 이번엔 그냥 어머니 혼자 다녀오시라고 하고 다음번에 나랑 같이 가자. 그게 낫지 않겠어? 예비 신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머니에게 떵떵거려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럼 이번엔 나 혼자라도 다녀오겠다. 내가 이번에 시 고모님들에게 당신 점수 제대로 따놓고 오겠다. 나만 믿어라. 그렇게 장담을 하고 제 시댁 첫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워낙 좋으신 분이었고 예비 신랑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니 예비 시댁 식구들은 또 얼마나 완벽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까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댁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야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큰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께서 저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시 고모님들께 워낙 옛날 분들이라서 좀 톡 쏘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부만 하느라고 말 예쁘게 못하는 사람들 천지다. 저만 봐도 그렇지 않냐고 하니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있구나 싶어서 운전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시댁이랑 무슨 일이라도 있으시냐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어머님이 시댁 보여주시는 걸 별로 안 내켜 하시는 것 같아 여쭤본다 하니까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휴, 사연 없는 시댁이 어디 있겠어. 영우한테도 이야기 못했는데 내가 괜히 이런 이야기 꺼내서 우리 영호 혼삿길 맞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너도 알다시피 영호 아버지가 지금 좀 아프잖아. 저렇게 누워만 계신 지 오래되기도 했고 영호가 돈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형님들이 예전부터 우리 집을 많이 무시하시기도 하셨어. 뭐 형님들 딴에는 아들이라고는 이 사람 하나 있으니까 서러운 일도 있었겠지만 나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뭐. 괜히 영호 알았다가 큰 소리 날까 싶어 걱정도 되고. 너도 알잖아. 아주버님들이 지금 경찰서장까지 하고 있는데 괜히 밉보였다가 영호 앞길 막는 일이 될까봐. 그래서 제사도 안 왔음 했는데 혹시라도 제사에서 시어머니가 돼서 창피한 꼴 보일까봐 걱정돼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네. 시집살이가 뭔가 싶기도 하고 또 나라고 힘들 때 도움을 안 받았던 것도 아니니까 싫은 소리도 못하겠고. 참 못났지. 그제서야 예비 시어머니가 왜 예비 신랑과 제가 제사에 참석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차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머니 앞이라서 차마 내색도 못하고 제가 있는데 설마 그러시겠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고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손만 꼭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도착한 시고모 댁에서 전 어머님이 그렇게 걱정하셨던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나쁜 인간들을 다 보고 사는 저지만 악질들은 거기 다 모아놨구나 싶을 정도로 하는 행동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 형님 좀 나와봐요. 우리 동서가 오늘 어지간히도 일이 하기 싫었나 봐요. 왜 이렇게 늦게 오나 했더니 자기 쫄따구를 하나 데리고 왔네. 제사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니 어머니가 사주신 선물이며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들어가자마자 작은 시고모는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저희를 맞이하시더군요. 그동안 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지내셨던 건지 감히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고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신 큰 시고모는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말 조심하라면서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시더라고요. 아직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못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제사를 준비해야 될 며느리들이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제일 늦어서야 되겠어? 아무리 인사로 오는 자리지만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잘못 가르친 게지. 그런 거라도 들고 오면 어이구 귀한 손님 오셨어요 하고 환영이라도 할 줄 알았나 보지? 뭐 멀뚱멀뚱 그렇게 서 있어. 얼른 들어가서 상 안 차리고. 뒤이어 나온 큰 시고모는 더하더라고요. 인사는 제대로 받지도 않고 어머님과 저에게 앞치마를 툭 던지시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님 생각을 해서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빠르게 온다고 왔는데 차가 많이 밀려서요. 웃으면서 대꾸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뭐 제사 음식이야 대부분 다 돈 주고 산 거니까 따로 장만할 게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산 거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희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앞치마를 메고 자리를 잡고 앉아 준비를 하시려는 것을 제가 막았어요. 제가 하겠다고요. 어머님, 저 오늘 어머님 일 도와드리려고 온 거예요. 매년 음식 장만이며 제사 준비며 지겹도록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만이라도 좀 쉬시라고 따라온 거니까 그냥 커피나 한 잔 드시면서 구경하세요. 어쩔 줄 모르고 옆에서 도우려고 하는 어머님에게 기어코 커피를 한 잔 타드리고 옆에 앉혀놓고 저 혼자 제기의 음식을 옮겨 담으며 제사 준비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주방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장만하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절대 도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시고모님들은 마치 애초에 그건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 마냥 부엌 입구에 팔짱을 끼고 기대서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면서 구경을 하다 가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기가 찼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저도 꾹 참고 지금은 할 일을 하자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 또 차려놓으니까 입으로 쑤셔 넣은 건 잘 넣더라고요. 대체 저희 어머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시 고모부님들도 중간중간 김치가 다 떨어졌다느니 술이 다 떨어졌다느니 자연스럽게 무슨 가정부 시키듯이 저희 어머님을 부르는데 생판 나무로 살아왔던 저도 이 행태를 보고 있으니 머리로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드는데 자식인 예비 신랑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진작 상을 업고도 남았겠다 싶었죠. 왜 어머님이 그토록 이 자리에 저희를 못 오게 막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어머님을 막아서고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다녀올게요. 뭐 필요하세요? 하고 되물으며 일부러 어머님을 앉혀두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은 새 식구가 될 사람한테 얼마나 시건방을 떨고 무례한 일을 하는지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그런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면 애초에 저희 어머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겠죠. 식사 자리가 슬슬 마무리될 때까지 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믿겨지세요? 더 기가 막힌 게 오히려 어머님한테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쯤 하면 오래 앉아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저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가운데 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어머님을 보니 더 이상 저도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는 동서가 타와야지. 오늘 며느리 데려왔다고 하루 종일 너무 논다. 동서가 아무리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고 해도 시댁 제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놀고 있을 그런 군번은 아니지 않아? 며느리가 보면서 욕하겠어. 딱 봐도 이 집에서 무수리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나 하나 데리고 왔다고 바로 무수리 자리 물러주네 하고. 그러니까요, 형님. 누가 보면 우리랑 같은 급인 줄 알겠어요. 예, 너도 너무 억울해 말고 내가 시어머니 잘못 고른 탓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하긴 없는 집 애니까 너도 이런 집으로 시집 온 거겠지. 누가 누굴 탓하겠니? 아들 생각에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저한테 앉아있으라고 정리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일어나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고 자리에 앉혀드렸어요. 이제 제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꼴값도 이 정도 들어드렸으면 많이 들어드렸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또 어머님 대신 일을 하는 거라 생각했는지 큰 시고모가 제 얼굴을 보고 픽픽 웃으면서 비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점수 좀 따보겠다고 지금 대신 일하겠다고 하는 거야? 예. 네가 네 신랑 생각하면 점수를 따야 될 사람은 네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야, 이 멍청한 거사. 순경 나불랭이 주제에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려면 경찰서장 라인으로 붙어야지. 시어머니부터 며느리까지 그렇게 멍청해서 그 집 아들은 어디 승진이나 제대로 하겠어? 저는 조용히 웃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앞치마와 고무장갑, 수세미를 들고 나와서 어머님과 저를 비웃고 있는 큰 고모님과 작은 고모님의 얼굴에 툭 집어 던졌어요. 제 행동에 다들 입을 딱 벌렸고 웃으면서 저희를 조롱하다가 벼랑간 거품 세례를 맞은 시고모님들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너 미쳤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난리가 났죠. 아, 보니까 이 집에서 서열 제일 낮은 사람이 집안이라는 것 같아서요. 나는 검사고 우리 어머님은 검사 시어머니고 여기는 경찰서장. 너네는 경찰서장 와이프니까 너네가 서열이 제일 낮은 거 아닌가? 뭐해? 고무장갑 안 끼고? 뭐? 검사라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나 한다고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나했더니 겨우 경찰서장이나 하는 주제에 와이프 콧대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들. 자, 여기 제 검사증 보이시죠? 경찰서장이니까 검찰 쪽에도 아는 사람 꽤나 있을 텐데 제 이름 한번 꼭 물어보세요. 제가 눈에 뵈는 게 없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이라고 봐주고 이런 거 절대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친절하게 명한 직업에서 제 명함을 꺼내 앞에 한 장 한 장 놓아드리고 제 명함을 받아든 시댁 식구들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더라고요. 제 아무리 경찰서장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 잘못 보였다가 옷 벗는 게 순식간이라는 건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눈치 빠른 시고모부들이 난리가 나서 시고모들에게 빨리 사과하지 않고 못 들하는 거냐며 제사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됐는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벌벌 떨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검사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유.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되시나 봐요.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곳은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눈치 없이 행동하는 사람, 제 사람 건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두 짓을 하다가 목 날아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식으로 목 날아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어머님이 누군 줄 알고 감히 시건방을 떨어? 제 불호령의 예비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어머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동안 제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뭐 100%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이제야 늦은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누구의 뺨 하나 올려붙이지 않았지만 시건방을 떨던 인간들이 제대로 된 권력 앞에 하나 둘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뺨 한 대 치지 않았냐고요? 그게 그 인간들한테는 더 큰 벌이었을 테니까요. 그동안 스스로 얼마나 가짜는 인간들이었는지 스스로 알게 해주고 싶었죠. 어머님은 사과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시고 그제서야 서러운 마음이 올라오셨는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셔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씀만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니를 꼭 안아서 달래드렸어요. 그날 시댁 식구들을 줄 세워서 제대로 사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님과 제가
둘이서 거실에 편하게 앉아서 저희를 그렇게 갈구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직접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저희가 마실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구경했죠.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너를 막내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다고요. 너무 고맙다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도 참 고마워하실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 정말 바른 일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괜히 눈물이 핑 돌아서 괜히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저도 어머님 손을 꽉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느꼈어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콧대를 세우고 허세를 부리던 시고모님들은 자기 남편 목이 날아갈까 무서워서 양손 바리바리 선물을 사들고 어머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야기 좀 잘 좀 해달라고, 자기가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굴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요. 어머님한테 제 핑계대고 좀 더 괴롭히지 그러셨냐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또 저만큼 못된 사람은 안 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자식 앞길 가지고 협박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또 그 못된 인간들을 용서해 주셨다네요. 제사 때 이 사단이 났던 건 어머님과 저 사이에 영원한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어요. 제 선에서 너무 깔끔하게 잘 처리하기도 했고 더 이상 알아봤자 집안의 분란만 조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지난달에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된 상태입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시댁 식구들이 제대로 기가 확 죽어서 어머님한테 예의 바르게 구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원래 저런 사람들이 아닌데 드디어 정신을 차린 모양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과 둘이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한참을 웃었네요. 그런 사건들을 겪고 난 이후로 어머님과 제 사이는 여타 고부관계에 비해서 더욱 끈끈해졌으니 그 못된 사람들한테도 이런 점은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와 남편도 무사히 결혼을 했고 어머님의 오랜 한도 풀어드렸고 오래전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주었던 큰 빚을 갚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저래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앞으로도 저희 가족 일이 아니라도 이렇게 억울하고 정의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 그 상대가 경찰서장이건 경찰청장이건 검찰총장이던 간에 저는 원래 제 성격대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생각이에요. 친정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정의가 필요하면 머리보다 몸이 앞서는 저의 성격을 가장 최측근에서 목격하시고 난 이후로는 이제 우리 딸, 우리 며느리를 뉴스에서 목격하지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하지만 검사란 일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아무리 뜯어말려도 저는 검사 임용식 때 했던 선서처럼 앞으로도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 살아가보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가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누군가에게라도 다 털어놓고서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다만 아는 사람들한테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지라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조언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남편이랑 결혼했습니다. 당시 전 24살, 남편은 28살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저희는 결혼을 다짐할 정도로 사랑과 믿음이 견고한 커플은 아니었지만 저는 결혼이 빨리 하고 싶었고 당시 남편도 마찬가지였던지라 생각보다 쉽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엇보다 저에게 많이 맞춰주는 성격이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아서 그런지 늘 저를 먼저 배려해 주었고 소중히 대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지라 저는 남편을 결혼 상대로 진즉에 점 찍어두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이혼 가정의 자녀란 이유로 남편과의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저는 외동딸로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터라 부모님은 제가 저와 비슷한 환경의 남자를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은 고사하고 적어도 너보다 못한 남자를 만나지는 말아라. 이 말은 부모님이 늘 제게 어렸을 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저보다 못한 남자의 기준에는 연봉, 집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해당됐죠.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그러셨습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한쪽이 먼저 돌아가셔서 편모 편부 가정인 것은 괜찮지만 이혼을 통해서 헤어진 경우라면 반드시 여러모로 재고해봐야 한다고요. 저는 부모님에게 요즘 시대에 그런 사고는 편견에 불과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바르게 못 자란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부모님이 온전한 가정보다 이혼 가정의 자녀가 바르게 못 자랐을 확률이 높다고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지금 남편과의 결혼을 밀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가정 환경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띄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성격도 다감하고 인성도 괜찮은 사람이었던지라 그럭저럭 정으로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이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이 상해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저희 부모님의 눈에 뜰까 늘 신경을 쓰곤 했습니다. 부모님과 약속된 날짜뿐만 아니라 평소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저희 부모님들의 선물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전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명절날에도 직접 찾아가 꼭 안부 인사를 드렸죠. 그렇게 꾸준하게 공을 들이니 부모님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남편을 받아들였고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 가장 큰 난관이었기에 저는 저희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남편의 아버지, 즉 지금의 시아버지를 처음으로 뵈러 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을 조금 어려워하는지라 과연 제가 며느리로서 잘 보일 수 있을지 걱정이 있었는데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처음 뵈었을 때 너무 놀라서 긴장했다는 사실조차 다 까먹었습니다. 당시에 시아버지 나이가 환갑이 조금 넘은 상황이었는데 아주 잘 봐드리면 40대 후반, 조금 많게 봐도 50대 중반 정도로 보일 정도로 젊어 보이셨거든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형으로 생각이 되었을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한테 남편 집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는 거라곤 그냥 남편의 부모님이 어릴 적 이혼해서 지금은 아버지랑 살고 있다는 정도뿐이었죠. 하지만 이날 저는 남편이 어릴 적 어떤 생활을 하며 자랐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았으나 지우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낳았고
남편을 낳고 난 후 엄마로서 삶이 얽매이는 게 싫어서 도망을 갔다더군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어머니 얼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움 같은 것도 없어진 지 오래라고 말하곤 했죠. 다만 학창시절 땐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요. 학부모 창건 수업 날 늘 자신만 아무도 오지 않고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창건 수업 전날만 되면 자기 전에 어머니가 학교에 오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도 많아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것도 슬프고 서러웠다고요. 그래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크게 안 힘들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친할머니 덕택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친할머니는 남편이 고등학생 때까지 함께 살면서 남편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고 해요. 언제나 손주를 위해서 뭐든 해주셨고 엄마의 빈자리를 성심껏 채워주셨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신의 친할머니에게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고요.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한 후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의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했어요. 남편은 처음 아버지를 보았을 때 자신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아버지와 가끔 만나 얼굴 정도만 보고 친할머니와 쭉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버지와는 가까워지기 쉽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셔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에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하면 너무나 엄하게 꾸중을 들었어야 했고 아버지의 말을 행여나 거역이라도 하면 그날로 불호령이 떨어져 매를 맞아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아버님과 몇 번 이야기를 해보니 잘 모르는 제 눈에도 시아버님은 좀 고지식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농담 같은 건 잘 통하지 않았고 자신이 뭘 하고자 하면 당연히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은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옛날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자는 무조건 집안일을 해야 하며 남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숙명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다행히 돌아가셨다는 남편의 친할머니는 가부장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는지 남편은 필요하다면 남자도 당연히 집안일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사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남편이 이혼 가정이든 뭐든 상관없이 결혼을 한다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모쪼록 저희는 무사히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아버님보다 훨씬 젊으신 편에 속하고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아버님은 혼자서 젊었을 때 벌어놓으신 돈으로 생활 중이셨기에 이것저것 챙겨드릴 게 많아 신혼집은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로 잡았습니다. 자주는 못 가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들릴 수 있도록 말이죠. 다만 이게 나중에 후회로 자리 잡을 거라곤 그땐 예상하지 못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조금 다급하게 돌아갔습니다. 다급한 이유는 아이 때문이었어요. 저나 남편은 가능하다면 아이 없이 저희끼리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딩크족, 혹은 아이를 가지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뒤에야 천천히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아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이 많이 되고 일도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이에 대한 시아버님의 성화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빨리 애를 가져야지. 더 나이 들면 애도 배지 못해. 니들 어쩌려고 그러니? 그러다 큰일 난다. 시아버님은 애를 낳지 못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곤 하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해서 애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챙겨드리려고 시댁에 방문하면 인사보다도 그래서 애기 소식은? 하면서 애부터 묻는지라 난감하게 일쑤였어요. 저는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아이 계획을 예전보다 크게 당길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전 남편한테 당신 아버지 때문에 빨리 애를 낳는 만큼 애 낳으면 당신이 나보다 더 열심히 돌봐야 해요. 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육아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도 있다는 걸 미리 상기시킨 것이었죠. 이에 남편이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남편의 약속에 안심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저런 생각이 많긴 했지만, 그 후에 남편과 아이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한 3개월 안에 저는 지금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여태까지의 삶과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책임감이 저절로 생겼고, 또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제 자신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애가 4살이 될 때까지는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애를 낳으려고 성화이던 시아버님도 제가 떡하니 아들을 낳으니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질하면서 매일 어와둥둥하느라 바쁘셨거든요. 그 와중에도 역시나 가부장적인 분이라 그런지 딸이 아니라는 것에 엄청 안심하셨습니다. 대를 이으려면 역시 남자가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사실 아들보다는 딸을 더 가지고 싶었지만 막상 딸을 낳아도 아버님이 아들 낳으라고 난리칠 걸 생각해보니 그냥 지금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들의 생일날 시아버님이 새로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처음에 남편과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남편과 조금 얼떨떨해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시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온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술집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잔뜩 파인 상의에 하반신에 딱 달라붙는 치마, 그리고 과도할 정도로 짙은 화장에 껄렁껄렁해 보이는 눈빛까지. 하지만 거기까지였으면 충격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놀랐던 것은 시아버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남편에게 너희 새엄마 될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였죠. 시아버님과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해 보이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를 들어보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시아버님 나이가 60살이 넘었는데 20대 중반 되는 여자랑 새 살림을 차린다는 게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한 얼굴로 아버님을 보았죠.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여자도 시아버님과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도 없는 것 같았고 오히려 벌써 기라도 휘어잡듯 저랑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시아버님의 재혼은 굳이 시끌시끌하게 결혼식 할 일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진행되었기에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재혼을 하니 제겐 불편한 점이 생겼습니다. 시아버님과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시아버님을 보러 갈 일이 많았는데 시어머니를 보는 일이 솔직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여자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쉬울 리가 없었죠. 민망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봤을 때 술집 여자 같던 이미지는 시아버님과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늘 푹 팬 야시시한 옷을 입고 있었고 말투엔 늘 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말을 가릴 줄 몰랐죠.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어쩔 때 민망스러울 정도로 말을 가리지 않아 고개를 돌려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술을 자주 즐기는지 술 냄새도 종종 났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날 집에 가보면 그 여자에게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나곤 했는데 냄새를 맡다 보면 그 누가 맡아도 술 냄새를 가리기 위한 향수 냄새라는 걸 바로 직감할 수 있었죠.
아무리 왕래가 다른 가족보다 잦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오면 술 정도는 먹지 않고 절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저희 시아버님을 그리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아버님이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 저런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기의 관심사나 취미를 줄줄이 늘여놓으며 요즘 어떤 화장이 유행이니 어떤 옷이 유행이니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전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시아버님이 오직 저 여자의 나이만 보고서 결혼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새 시어머니, 그 여자는 저한테 그리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과 내가 동갑이란 걸 알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요. 과일을 깎는 단순한 일을 해도 꼭 제게 깎아오라고 시켰고, 제가 아이를 보느라 바쁜 걸 알면서도 밥 먹은 후 설거지 역시 당연스레 절 시키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는 같지만 위치를 봤을 때 저는 겨우 며느리고 본인은 시어머니니까 일부러 더 함부로 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쓸데없이 괴롭히지는 않는 점이었달까요? 만약에 그 여자가 시어머니랍시고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킨다거나 했다면 저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갑내기 시어머니가 새로운 가족이 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만큼 저와 남편은 이전보다는 시아버지를 덜 찾아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집안일같이 제가 도와드렸던 일들을 시어머니가 하실 테니 시아버지도 굳이 저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아버님이 먼저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며느리랑 같이 빨리 오거라 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오라는 말에 저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야 솔직히 그 여자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안 가고 싶었지만 시아버님이 직접 전화까지 하셨는데 멋대로 안 간다면 분명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해 저는 남편과 급하게 준비를 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희까지 부르나 싶어서 보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더군요. 저희 애가 당시 5살이었는데 저희 애기보다도 어린 도련님이 탄생하는 거였습니다.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다물고 있다가 간신히 축하드려요 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놀란 듯 가만히 굳어있다가 저를 따라서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하고 물었죠. 두 분은 저희의 놀란 반응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덤덤하게 인사를 받더군요. 그러면서도 저는 내심 시아버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어리다고 해도 시아버님은 환갑이 넘으신 나이였는데 그 나이에도 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동시에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니의 나이차가 많이 나다 보니 한편으론 과연 그 사이에서 태어날 어린애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슬그머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10달 정도가 흐르고 아이는 무사히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정은 없었지만 아이는 무척이나 귀엽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자기보다 어린 아기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은지 할아버지 댁을 가자고 종종 졸라대는 통에 저는 이전보다 자주 시댁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얌전한 게 어찌나 착한지 보고 있으면 꼭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전 제 아들에게도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줘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걸 들은 시어머니가 어디 도련님을 그렇게 막 부르니? 하며 온갖 젠체는 다 하더군요. 솔직히 그럴 말은 그냥 무시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그래봤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트집을 피하는 것 정도야 일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새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이를 낳고 난 후엔 저한테 지겨울 정도로 전화를 자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직접 전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용건이 있다면 늘 시아버님이 전화를 걸었고
저희 쪽에서 전화를 걸 일이 있어도 역시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오로지 저랑 남편이 시댁에 방문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야 그게 내심 편했죠. 근데 제가 아들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 하면서 뭐라도 좀 할라치면 뻔질나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하던 일도 다 멈추고 급하게 준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애가 오는데 어떻게 하니? 더러워서 기저귀를 못 갈겠다. 이것 좀 갈아주렴? 하면서 애 보는 일을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심지어는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하냐, 청소는 얼마나 해야 하냐, 냉동식품은 전자레인지에 몇 분 데우면 되냐 등등 별걸 다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전 당황하여 지금까지 그럼 집안일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신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깐 파출부를 써서 해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넓은 집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파출부라니 더 당황스럽지요. 허나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더 이상 허튼 데 돈 쓰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자기가 이 모든 굳은 일을 하게 되었다며 입이 나와 있으셨어요. 그리고 물론 육아에 대한 것은 처음이니 이미 6년간 애를 키운 저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하지 못해 제게 물어본다는 건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댁에서 살기 전에 본인 본가든 뭐든 있었을 텐데 살면서 한 번도 집안일을 안 해봤던 건지 그냥 하기가 싫은 건지 솔직히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 모르면 인터넷에 검색해보거나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될걸. 굳이 제게 전화를 하고 또 불러서 일을 시키기도 하니 시댁살이 아닌 시댁살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제가 부르면 늘상 오니 만만한 절 부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명색의 시어머니란 사람에게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가슴이 꽉 막힐 노릇이었어요. 어쨌든 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새 시어머니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시아버님 역시 시어머니를 데리고 온 이후 즐거운 결혼 생활을 누리실 것 같았지만 그런 것 같지만도 않았어요. 제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으셨지만 두 분의 분위기만 보아도 전날 싸웠다던지 하는 것들이 감지되었죠. 시어머니는 게다가 절 불러놓고 아버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반찬 투정이 심하다. 화장실 변기에 오줌방울을 자주 튄다. 건강 염려증이 심해 사람을 괴롭게 한다 등등 그런 말들을 하며 제 반응을 살피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서요. 아버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선 혼잣말을 하듯 네 시엠의 요리 솜씨가 영 형편없다는데 네가 좀 알려줄 순 없겠냐. 잔소리가 심하다. 밤에 외출이 잦다. 술을 끊겠다고 해놓고는 안 끊고 있다는 말들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그건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이었죠. 그쯤 되자 저는 내심 이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길로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갓 태어난 도련님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들은 두 분의 사이가 워낙 좋지 않아 집안일을 도와주러 간다. 그 사이에 낀 제가 괜히 불안해진 적도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고가 터졌습니다. 잠자리에 들렸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시아버님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너희 시엄마가 외박했으니 네가 와서 애를 봐라. 예? 지금요? 시아버님은 컴컴한 밤 제게 시어머니가 외박을 했으니 애를 돌보라는 통보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대청소를 한 날이라 유독 피곤해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아버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어 회사에서 들어오지 않은 남편을 두고 애를 데리고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직 어린 도련님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거실 소파에 눕혀져 있고 아버님은 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얼른 애를 돌보라고 하고는 다시 본인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제가 도련님 기저귀를 갈고 딸랑이 같은 장난감으로 놀아주면서 울지 않도록 달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간 줄 알았던 아버님이 고개를 내밀더니 애가 아직 밥을 못 먹었다 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먹이겠다며 분유를 타려고 냉장고로 향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경악스러운 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애가 엄마 젖을 먹어야 건강하지. 네 젖이라도 얼른 먹이거라. 참고로 저는 제 애도 모유 먹여서 못 키웠습니다. 선천적으로 건강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 모유를 먹이는데 힘이 많이 들었고 요즘은 분유를 먹인다고 해서 무조건 모유보다 영양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라서 별로 거를 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뜸 시아버지가 저렇게 이야기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실줄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저희 아이도 모유 안 먹였어요, 아버님. 애미가 돼서는 모유도 못 먹이고. 시아버님께선 제가 젖을 못 먹인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방에 들어가면서도 그 모욕적인 말을 다 들리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버님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부장적인 게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인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실 줄은 몰랐으니까요. 허나 저는 옛날 분이라 그렇다고 여기며 집에 가고 싶은 걸 애써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더 큰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들어올 것 같지 않던 새 시어머니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으로 들어오자 아버님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고 시어머니도 이해지지 않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몇 시인데 집에 오냐, 술은 왜 마시냐는 말로 시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지. 왜 나를 간섭하냐 같은 말로 다툼을 이어갔어요. 집안이 거의 전쟁통이었죠. 전 간신히 어르고 달래서 잠든 도련님이 깰까봐 도련님의 귀를 막고 저희 애를 데리고 가장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짝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아버님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더라고요. 아버님에게 맞은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을 짓더니 바로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아버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곤 다 늙은 영감이나 결혼했더니 진짜 재수없게. 나 찾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TV에서나 보던 막장 드라마 상황이 막상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애들과 함께 조용히 방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는 걸 말릴 자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나가는 시어머니를 막을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지 며칠이 넘도록 시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제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전적으로 도련님 육아를 저한테 맡기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도련님은 아버님 아이예요. 어머니가 나가신 이상 아버님이 책임지셔야지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아버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애는 무조건 여자가 키워야 한다면서 그 집안의 유일한 여자인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게 맞다고 우기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아버님께서 워낙 강경하게 나오시니 전 졸지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도련님의 육아를 거의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시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황소고집인 아버님을 꺾을 수는 없었죠.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며 바쁜 회사 일을 제쳐두고 저희 아이 육아에 더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힘듦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미처 못한 상황에서 애를 둘이나 키우니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끝이 나는지 모를 만큼 몸도 마음도 너무나 바쁘더라고요.
아이 유치원을 보내면 매일 시댁에 가야 했고, 시댁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더라도 아버님이 전화하면 무조건 불려가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에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데 도련님을 돌보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 애에게 점차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도련님을 돌보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이 학교 숙제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학교에 보내기도 했고, 아이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나 단둘이 보내는 시간도 부족해져서 아이가 제게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졌고 어느 순간엔 엄마로서 죄책감마저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잘해줘야 하는데, 내가 낳은 내 새끼인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어졌지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애가 조금 크면서부턴 재택근무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보려 했는데 둘이나 책임져야 하니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당시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론 저희 세 명이 먹고 살기 부족했는데 말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식비도 줄어들었고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도 없었고 제 여유 자금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지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니 이젠 저도 손을 떼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도련님은 너무도 예뻤지만 제 아이에게 신경 쓰기도 벅찬 시간에 그 생활을 더 지속할 순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 문제를 남편과 먼저 상의하기 위해 남편을 먼저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아버님이 나한테 계속 도련님을 맡기는 바람에 우리 은수 밥도 못 차려주고 있어. 거기다 나도 이제 슬슬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도련님을 어떻게 키우겠어. 나 오늘 아버님께 가서 다 말씀드릴 거야. 당신도 그 전에 입장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남편은 무조건 제 말에 동의해야 한다고 자기도 같이 가줄 테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남편 역시 그간 아버님의 이런 요구들에 불만이 많았던 거였고 얘기할 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남편의 동의를 얻곤 함께 바로 시댁에 가서 도련님을 키울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요. 아버님은 역시나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니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냐. 애 키우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럼 나이 먹은 내가 키워야 하는 거야? 니들이 좀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아버님, 육아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도련님 돌보느라 저는 지금 제 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애도 이제 크는 중이라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도련님 키우느라 가끔은 밥도 못 차려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버님 아이니 아버님께서 당연히 키우셔야죠. 저도 이제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 죄송하지만 전 그동안 제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아버님께서 책임지셔야 해요. 하지만 아버님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나가니 그때부터는 동정심에 호소를 하시더군요. 알겠다, 알겠어. 그럼 대신 조금만 도와다오.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애를 키울 수 있겠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 기저귀 갈 줄도 모른단 말이다. 난 내 아들도 키워본 적이 없어. 얘들아, 엄마 없이 자랄 이야기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떻게 하면 좋으니?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한 번도 육아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든 제 발목을 붙잡으시려는 아버님의 이기적인 행동이 너무도 싫었고 뻔뻔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저러실 수가 있는지 그 순간 남편이 아버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던 게 다행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말처럼 또 졸지에 엄마 없이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는 아빠 밑에서 자랄 도련님은 불쌍했지요. 제가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동딸이라 그런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랄 아이의 모습은 너무 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딱 일주일에 2번만 도와드릴게요. 물론 당분간이요. 약속해주세요, 아버님. 일주일에 2번이란 말에 아버님은 잠시 흠칫 놀라시더니 이내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며 집에 가는 길에 제게 홍삼까지 챙겨주었네요. 솔직히 저도 남편도 조금은 찝찝했지만 그대로 아버님이 제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으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당신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으니 더 요구하지 못하실 거야. 아주 잘했어. 남편은 절 격려하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오산이더라고요. 약속을 한 지 1달이 채 되지 않아 아버님을 또다시 매일같이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가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모르겠다. 밥이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세탁기는 어떻게 작동시키냐. 마치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님은 절 허구한 날 불러 이것저것을 물어보셨고 결국 제가 하게 만들었죠. 집안일과 아이를 돌봐주는 아주머니라도 쓰시라 권했지만 그건 또 돈이 아까우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냥 부르면 오는 저를 쓰실 요량이었죠. 저는 육아에 점점 더 지쳐갔고 아침이 되면 눈 뜨는 게 싫을 만큼 온몸이 피곤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앞이 핑그르르 돌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에서 젠 피 검사를 해보았는데 의사분께서 만성 간염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제 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못 해먹을 노릇이었죠. 전 다시 아버님을 찾아가 저와 했던 약속을 말씀드리며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켜주시기로 했잖아요. 지금까진 도련님 때문에 온 거였지만 앞으로는 정말 안 올 거예요. 제 결심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버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는 제 말에 입술을 죽 내밀고 꼭 그래야겠냐며 투덜거렸지만 전 그조차 무시하며 아버님의 집을 나왔고 다신 2번 이상 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찝찝한지 돈이 아까워 사람도 안 쓰실 시아버지가 그 어린 아기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분유도 제대로 못 타먹여서 먹이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의 밥을 먹이면서도 자꾸 도련님이 눈에 밟혔고 시댁이 생각났습니다. 밤이 되면 잠에서 깰 도련님을 시아버님이 달래주실 순 있나, 외려 윽박이라도 지르는 건 아닌가 염려됐죠. 역시나 남편을 통해 알아보았더니 아버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계셨고 그냥 대충 육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먼지투성이 집안에서 뒹굴고 있을 도련님을 보니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혹시라도 도련님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모든 게 도련님을 포기한 제 탓이 될까봐 두려워지기도 했고요. 전 결국 백기를 드는 심정으로 시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도련님을 맡기시더군요.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네가 올 줄 알았어. 얘가 널 기다리는 것 같더라. 얼른 씻기고 애 눕히거라. 그렇게 저는 또 쳇바퀴같이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생활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점점 일에 육아에 찌들어가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짐 싸서 평생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 전화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가고 제가 대신 도련님을 돌보느라 고생한 것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이 곱게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아버님께 화가 나셨어도 그렇지 도련님을 두고 그렇게 나가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무슨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 저의 화난 어조에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도련님을 보여달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자식에게 별 관심이 없던 시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하니 조금 놀라긴 했지만 얼굴을 보여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제가 도련님을 돌보기로 약속한 날 도련님을 안고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미리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예전과 달리 점잖은 차림을 하고 있었고 어딘지 분위기도 차분해 보였죠. 시어머니는 제게 나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안고 한참이나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절 만나고자 한 목적을 슬슬 꺼내더라고요. 우리 아이 내가 키우게 해줘요. 네? 이제 와서요? 내 애예요. 나도 남편한테 맞고 눈이 돌아 충동적으로 집을 나오긴 했는데 갓난애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이참에 해외로 가서 맘 편히 살려 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무책임해 보일 거 알아요. 근데 어찌됐든 내 애는 내 애예요. 지금까지 내가 시어머니랍시고 잘못 대해준 것도 알아요. 다 미안해요. 키우게만 해준다면 어떤 대가든 지불할게요. 돈이든 뭐든요. 제발 이렇게 부탁해요. 예상했던 거와 달리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간절해 보였고 그 마음이 진심 같아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많이 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지금도 변할 준비를 하고 여기에 왔다고요. 지금까지 철이 없어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고 살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실수가 아니라고요. 귀한 아이인 만큼 자기 손으로 정말 잘 키우고 싶다고요. 저는 구구절절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들으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에 나올 땐 그저 아이 얼굴을 보여줘야겠다는 정도의 생각뿐이었는데 상상도 못한 요구가 오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아버님이야 당연히 도련님을 못 키울 거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도련님을 키워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허나 난리가 날 아버님을 생각하니 전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전화를 달라고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를 만나고 지금 2주 정도 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 중이고요. 시아버지는 당연하고 남편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진 못했습니다. 만약 도련님을 몰래 건네준다면 집안은 난리가 날 테고 그게 두렵기는 합니다. 허나 제 아이, 제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